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30% 상하 변동이 확대된 이후로 대형주 중에서 하한가를 진입한 첫 종목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시간은 1시 4분 3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2067. 네.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 수렴 과정이 있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2067.89. 2070포인트 전후 때. 오늘 오르락내락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0.43% 올라왔습니다만, 아주 분위기 자체는 썩 달가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종목 수는요, 상한가가 한 10개 종목이 코스피에 나와 있고, 그럼 462 종목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339. 팽팽하다고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도 팽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포인트 무엇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부채의 민감과 둔감 사이.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죠. 갑자기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소설 중에서 그 유명한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니라요. 19금 영화 중에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부채의 민감과 둔감 사이인데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에 대한 부채 비율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뉴스나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내용들, 또는 뭐 그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까지 아닙니다. 가서 들어서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요. 살펴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떠들어대는 것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가 뭐 위험수위 아니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가계만 부채 있습니까? 기업도 부채가 있잖아요. 예. 또 기업만 부채 있습니까? 몇 번 다뤄졌지만 공기업도 부채가 있죠. 공공기관도 부채가 있는 거고요. 국가도 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예. 아, 부채 탕감해줘 하고 떼쓰잖아요. 예.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리스 쪽은 다 이 시간에도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에 오늘 기업에 대한 부채가 하나 터진 거죠.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설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융주가 심리적 영향이 불가피한 거죠. 뭐 주채권단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의 실질적인 어떤 그 손실률은 더 깊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치로 어쨌든 심리적으로 뭔가 팍 왜 이래? 심리적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유가 관련돼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채는요, 앞으로 특히 그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가계부채만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이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실적만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모래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탄탄한 재무구조 안에서 이익을 차곡차곡 내는 기업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냥 주가만 확 빠지면 낙폭과대다, 기술적 반등이다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남 탓하기만 바빠요. 아, 이제 방송 나와서 뭐 얘기하면은 이러죠. 제가 주식으로 몇십억 잃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가끔 연예인분들 나와서 주식 투자로 돈 잃은 얘기할 때 저는 한심스러워요. 남 탓만 하거든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런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만큼도 안 해놓고 얇은 기회에 투자를 해놓고 한 10억, 20억 잃었다. 돈 많이 벌었네요. 연예인 하면서, 연예 활동하면서. 그 돈으로 알찬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주식 투자로 망했으니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구조 사태에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기업, 뭔가 이상이 있네? 근데 저것이 나중에 이 기업은 일시적일 거야. 뭐 빚도 능력 있어야 빚 내는 거거든요. 능력 없으면 빚도 못 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기 때문에 빚져서 나중에 잘 될 거라는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할 거냐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공부냐? 부채와 재무 구조를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대우조선해양 그건 안 볼게요. 예, 뭐 30% 지금 뭐 하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거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작년 2014년 10월 15일 날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뉴스예요. 이 기사가 소위 메이저 신문 쪽에서는 거의 다뤄지진 않았어요. 1,700억 분식회계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처분. 어떤 기업이길래? 유수원 전 신화조선 대표 반성한다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어요. 이 분식회계, 분식회계란 회계 장부상의 재무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공매출, 재고자산 과대계상, 부채나 비용 과소계상 등을 통해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린다라는 게 사전적 용어입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인데 분식회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뭐 계속 강화는 되고 있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셨지만 아시잖아요. 저런 거 했다가 걸리면 그냥 100년 받는 거? 100년이면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근데 1,700억 원을 해놓고도 불기소 처분됐어요. 기소유예 처분이 됐어요. 참, 어떤 분이길래. 보니까요. 기사 내용이 맨 밑에 대우조선해양 총무이사 출신인 유수원 대표. 참 공교롭게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전에 총무이사까지 했던 분이네요. 이 기사를 왜 갖고 나왔냐면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끝까지 1,700억을 해먹든 얼마를 해먹든 7년 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오늘 같은 이 기사나 그 대우조선의 공시는 정말 후진국형이라는 얘기죠. 이게 대우조선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기사 찾아보면 LIG 쪽도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분식회 같은 경우, 이 대우조선이 지금 분식회 했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기사를 보시면 대우조선양은 2조 원대, 뭐 3조 원대를 손실을 숨겼다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뭐 분식회라고 딱 단정 지은 건 아니에요. 숨겼다. 숨긴 것은 이제 원래는 2분기에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2분기에 실적 손실 난 걸 이제 발표하려고 했던 거니까 뭐 그러면 이제 분식회계라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기만한 행위잖아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구조조정 기업도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를 들여다볼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지금 타격을 받나요? 이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만 타격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도잖아요. 국가 신뢰라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이 자꾸 나타난다면 안 나타나야 되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피라미 기업도 아니고 아주 큰 기업인데 이런 식의 행위를 보여줘서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을 준다라는 것은 오늘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라고 싶어요. 뭐라고 탓하고 싶고 제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불확실성이 자꾸 나타나면 공포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교란이 되는 거고 시장이. 그래서 오늘 이 대우조선해양은 좋지 못하다. 그럼 대우조선해양 기술적으로 뭐 낙폭과대니 뭐 해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분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대우조선해양 보면요. 상위증권사의 매수상위 키움증권 728만 주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에서 360만 주.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이런 거 공부하고서 싸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낙폭과대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고 공략하시는 걸까요? 다음 별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대우조선해양 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LG전자의 부채 이 재무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이 기타라는 부분에서의 채무가 증가한 게 좀 이상하니까 더 면밀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고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꼭 애매하면 다 기타로 집어넣어버려요. 왜? 네? 애매한 장부면 다 기타로 집어넣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이 재무제표를 봤다라면 우리가 확실한 어떤 물증은 잡지 못했죠. 우리가 검찰은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물증은 못 잡아도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찜찜한 심증적인 것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보면 뭐 유동자산 같은 경우 딱딱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부채를 보시면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가 2012년도 연말 결산으로 4조 9천억 원, 5조가 안 됐는데 딱 보면 올 1분기에 7조 2천억 원, 공교롭게도 2조 원이 증가돼 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저 기타 유동 채무는 뭐야? 뭐가 뚫었지 잡혀 있는 거야? 세부 내역을 사업 보고서라든가 꼼꼼히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봐도 모르겠으면 그냥 심증적으로 찜찜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대우조선이라는 기업들, 또 얼마 전에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기업은 이름값, 과거의 이름값이지 지금 이름값은 아니잖아요. 미래의 성장과 가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름값만 보고 당연히 반등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찬 기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오늘 이 특징주 대우조선해양을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또 뭐 반등 강하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해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유가 상승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금융주는 같은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심리적 영향을. 유가 보도록 할게요. 유가 뉴스를 하나 볼 건데요.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역사적 타격.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겠다는 거냐. 원유는 넘치는데 이란까지 석유값 더 떨어진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먼저 유가의 그 가격을 보기 전에 매장량하고 생산량 한번 보도록 하죠. 이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작년에 오펙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11% 비율 중이었고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9%, 이란이 9%. 아유, 뭐 이란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산량을. 그런데 주요 원유 매장량을 보시면 올해 1월 기준으로요, 미 에너지 정보국에 따른 기준으로 보시면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캐나다, 4위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그 밑에, 이란보다도 밑에 있는 매장량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작년에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란이 봉인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 13년 만에. 당연히 미국의 의회 승인도 있어야 되고 거쳐가 된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또 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시설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많은 매장량을 봉인 해제를 하게 되니 이란이 향해 공급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유가를 좀 보시면, 유가가 어제 기준인데요. 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서부 텍사스하고 브렌트 두바이인데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하나 이슈만 갖고 볼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공급과 수요 부분인데, 유가의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예상 분석한 게 있는데, 유가는 올해 계속 제가 40%에서 60% 사이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어디를 볼 거냐인데, 지금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수요가, 소비 수요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보시는 분들 유가 상승 보세요. 그럼 앞뒤 말이 맞잖아요. 또 반대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죠? 수요 확산, 소비 수요, 또는 협상. 오펙과 협상해서 우리 좀 협상하자, 줄이자 뭔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 시아파의 어떤 파싸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분간 유가는 저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당분간 48불에서 60불 사이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의 오르락내락하는 어떤 가격 싸움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올 가을까지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가에서 가파르게 어제 단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거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당장의 뭐 폭락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가격의 추이를 좀 보여야 되는 관망 자세가 필요한 유가의 흐름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코스닥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어제랑 비슷한 건데요, 그림이? 어제는
좀 마른 이것도 아래 꼬리 길게 달려고. 참 코스닥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증시에서 아마 코스닥이 가장 따봉일 겁니다. 아마. 왜? 빠진 것도 없고요. 그렇죠? 빠졌어도 한 번 변동만 팍 줬을 뿐이지 다시 올라가 있고. 전 세계 증시가 아마 니케이 증시하고 코스닥 증시가 가장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1등의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가 올여름에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닥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죠. 세기형의 형성 과정 중, 여전히 세기형 형성 과정 중이에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오늘 특징은 제이콘텐트랑 팅크웨어로 좀 잡아봤고요. 어제 나왔던 종목이었죠. 차트 한 번만 잠깐 잡아주시겠습니까? 코스닥 보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삼각지 맥점을. 요 고점 보시죠. 이 고점에서 이 고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저점, 5월달 최저점하고 6월달 첫 번째 저점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어제 그려놓고 여기 있었는데 제가 어제 동그라미 그려놨죠. 밑에서 놀던, 올라가서 놀던 쐐기형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봉 모양, 오늘 봉 모양 비슷하잖아요. 봉 자체가 다시 말하면 시초가가 또 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갭상 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 뭔가 흥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치고 나가는 힘은 없어. 연구 없다가 아니라 치고 나가는 힘이 팍팍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힘이 장중에 약화되어 있고 아침만 시초가에만 빵 띄워놓고 그리고 밀면 또 끌어올려 놓고 뭔가 세 보이긴 하겠죠. 근데 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센 거 아니라고 하면서 강조하면 안 되는데, 네. 올라가는 거 자꾸 강조해야지 더 기분 좋은 건데, 이 공간 안에서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장대음봉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 장대음봉을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은 아직 아니란 말이죠. 맛만 보는 거죠. 빠졌던 거를 끌어올려서 맛보는 V자 반등이니까 이 장대음봉을 장악하기 전에 넘어갔다 밀리든 넘어가기 전에 밀리든 여기서 또 한 번의 힘싸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여기 라인에 그 전에 745포인트에서 44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15에서 13. 하여튼 그 두 개의 라인을 이탈하면 변동이 있는 날이니까 하여튼 그날은 조심하라. 두 가지 라인은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장세에서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개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선체는 이렇게 부풀어져 있지만 종목 자체는 따로 놓고 보면 될 만한 종목은 또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제이콘텐트랑 팅크웨어인데 보도록 할까요? 제이콘텐트리 어제 들어왔고 오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5,940원에 25% 상승. 아이고 요즘 뭐 떴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네요. 왜? 몰려버리는 거죠. 예, 갈만한 종목도 없는데 너 가니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팅크웨어도 한번 봅시다 같이. 팅크웨어, 예,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상당히 좋아요. 팅크웨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실적이. 자, 오늘 4%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슈는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이콘텐트리가 어제도 이제 주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슈가 되면 거래량이 자꾸 일로 몰립니다. 거래량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몰리면 안 좋은 거지만, 지금 뜨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잖아요. 돌파되면서. 이런 모습에 지금 몰렸기 때문에 매매를 하라면 아마 이 종목을 갖고 이런 종목을 눌림목에서마다 변동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팅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팅크에는 주봉상 좀 볼게요. 지금 주봉상 전고점에 22,000원대에 거의 도달한 다음에 도달하고 밀렸으니까 밀린 상태에서 리바운딩 나오는데 어디까지 밀렸다 왔냐면 바로 여기죠. 2011년도 연시초가이자 여기 60, 120이 데드코스 난 자리에 교차점인 자리. 그러니까 15,000원대에서는 리바운딩, 22,000원 일단 저항점. 그럼 또 밀린다고 하면 눌림목 매수 포인트 가능성을 활용하면 되겠죠. 기준을 15,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이슈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지표에 대한 해석, 지표. 어떤 지표냐? 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죠. 오늘 장중에는 이제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었고요. 금리 인상 시점 지연 기대감 상승호죠? 어제 얘기한 그거잖아요. 지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지연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저는 물음표. 그건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표를 보시면요. 미국의 핵심 소매 지표가 전일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고요. 예상치는 0.7%였는데 발표치는 마이너스 0.1이니까 상당히 안 좋죠. 2012년, 13년, 14년 잘 보시면
보세요. 12년도에는 상당히 좋았죠. 발표. 작년 2014년도에도 괜찮았습니다. 상반기. 근데 하반기에 좀 줄었죠. 올해 뭐 1분기 상당히 안 좋았고요. 2분기에 좋았었습니다만 발표치 확 떨어졌거든요. 변동이 심해지고 있죠.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좀 변동이 안 좋았다, 1분기 안 좋았다가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지연한다. 그 소식도 제가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정부 그 통화 정책을 그동안에 돈을 퍼부었던 경기 부양책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승인하는 꼴이잖아요. 승인이 아니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점진적 해서 금리 인상 시점으로 가면서 지표들이 나와주고 그에 따른 흐름이 나왔을 때 좋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많이 지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금리 인상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요약해보면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금리 인상 지연된다. 그래서 호재다라는 어떤 그 투자자 시각은 저는 별로다. 그것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반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지표가 악화된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는 괜찮을 거라고 하겠습니다만 미국은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분석입니다. 어제랑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수렴 과정에서 계속 놀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딱 삼각지 맥점이 정확히 다는데 차트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잡아주시면 코스피 200 기가 막히게 2070포인트 걸립니다. 제가 삼각지 맥점 그려놓고 삼각지 맥점을 딱 그렸죠. 이 빨간색 라인이 정확히 2070인데 거기 딱 만났어요. 2070에.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 고점을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저점을 지킬 거냐 깰 거냐.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좀 얘기하면 어제 2003포인트 회귀가 한다니까 깜짝도 놀라시더라고요. 놀랐을 거예요. 저도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언제쯤이요?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안에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고요. 늦어도 3, 4개월 안에. 그러니까 10월 달 안으로는 한 번 눌러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지 맥점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악이 아닙니다. 장악이라는 얘기는 2070포인트를 올려놓고 반드시 장악해 놓은 상태에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눌러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의 고점 돌파하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손가락을. 올렸다가 넘어가건 안 넘어가건 다시 눌림목 받고 안 깨고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 아주 좋은 모습이고 그냥 올려서 전고점 돌파해놓고 다시 눌렸을 때는 이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눌렀다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수렴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런 수렴의 과정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는 상태.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 있어서는 2003포인트가 7월의 저점이 아직 하반기에 외바닥의 완전한 저점이라고 인식하기에는 아직 좀 뭔가 애매하다라는 점. 그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